아니 그 좀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 행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 인대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 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그 아버지가 5살짜리 애를 목검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해서 또 25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해서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저런 사건에서 이렇게 부인도 폭력 피해를 당하고 지금 아이도 폭력 피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사고지만 차라리 아이라는 어떤 희생양이 있으면 본인한테 미치는 폭력 피해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엄마로서 하기 힘든 생각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실무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부모랑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저런 게 삶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자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없죠.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 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 너무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인 천안 계모 캐리어 가방 사건인데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누구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자신이 만진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로 인정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하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 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에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라고 추궁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근데 정말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한 욕까지 말하게 해서 녹음을 했다는 게 나와요.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버리려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가해자는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찌됐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낳은 아이한테도 엄격히 학대잖아요. 그렇죠.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네.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참 그 정말 아이들 많이. 이야기에 그거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에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서연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연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연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은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스스로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이렇게 막 해서 아이의 뼈가 부러진 것 같다.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그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막을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서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어른들이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계속돼 왔거든요.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